네, 미국의 이란 공격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난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네,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도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상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상무님,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역 충돌에도 국내 증시의 흐름은 그래도 좀 견조한데요. 2,900선을 넘어선 데 이어서 3,000을 좀 코앞에 두고 있고 단기 전망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에 네. 위험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그동안 세계 경제에서 어떤 위치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 서방 국가들로부터 오랫동안 제재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경제에서 약간은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란도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비슷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지만 진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장은 중동 지역은 항상 분쟁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가능성이 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더 심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입니다. 근데 사실 전임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이유가 경제가 좋았음에도 재선을 포기한 이유가 물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인기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유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미국이 빨리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장을 생각해보면 이 트럼프발 관세에 크게 휘청였다가 최근은 가파른 상승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워낙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가능성이 그저께 어저께 시장에 좀 반영되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외국인 매수가 세게 나오다가 그저께 어저께는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가 순매도로 돌았거든요.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데 저도 생각해보면 대선 결과는 사실 이제 누가 봐도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 가능성을 이미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선 이후부터 주식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서 저도 사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부터 보면 어제까지 9거래일 동안 9.3%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씩 상승한 셈인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도 계속 연이어지지는 않지 그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단기간 소폭의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간 안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시장의 바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면 큰 그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사고 조정을 받으면 더 사야지라는 이제 마인드도 때로는 필요한데 물론 이제 조정받았을 때 도망쳐야 되는 조정이 있고 더 사야 되는 조정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더 사야 되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사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이 2014년부터 GPIF, 일본의 국민연금과 같죠. 일본의 GPIF 주도로 일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일본 GPIF의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면 니케이 225 지수나 토픽스 지수 같은 경우 거의 2배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10년 동안 2배니까 매년 연상 승률을 보면 한 7% 내외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국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일본 기업이 그 정도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의 기업들은 일본 기업보다 국제 경쟁력이 더 높기 때문에 만약 기업 지배 구조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일본 사례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이 장기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 계시는 분들한테 해외 고객들 반응이 어떠냐라고 이제 한번 물어보시면 네. 대부분 공통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
말씀을 하세요. 물론 작년 밸류업 때도 외국인 투자들은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큰 성과는 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은행주나 뭐 이런 걸 제외하고 큰 성과는 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의 사례를 본 입장에서 이게 됐으니까 굉장히 한국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이게 뜻하는 건 조정이 나오면 한국 주식을 살려고 매수 대기 세력으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정이 나와도 큰 폭으로 나오진 않는다. 이것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우리 증시 역시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크다는 점,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6월 FOMC가 이제 곧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미국에 대한 뭐 경기 판단, 금리나 재개 시점 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좀 있는데요. FOMC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물론 저도 이제 한국 시장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미국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건 약간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미국이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네. 네. 한 9월까지는 동결했다가 9월부터 한 25bp씩 2번 정도, 하반기에 2번 정도 인하하는 게 컨센서스인데, 저는 이건 약간 소수 의견입니다만 2번이 아니라 1번이나 또는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아예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세기 때문인데요. 이번 5월 CPI도 보면 플러스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해서 그 기준 목표 대비 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근원 물가도 2.8%입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이유는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입 물품의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네. 다 이제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반영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걸 감안하면 하반기 물가가 생각만큼 둔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반기 기준금리 2번 인하이지만 1번이나 또는 아예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 금리 인하 2번을 시장은 예상하고 있지만 그게 1번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동결이 될지는 매크로 사각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동발 이슈도 있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큽니다. 국제유가가 또 한 번 4%대 급등이 나왔는데, 관세 협상 진행 중인 나라가 아직까지 많은 만큼 물가 우려도 있는데 물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동 리스크는 사실 어떻게 진전이 될지 예측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논외로 한다고 해도 네. 제가 봤을 때 미국은 물가의 구조적 압력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관세를 많이 내던가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감수하던가 아니면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데,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는 것, 미국에서 제조업을 한다라는 건 미국은 인건비뿐 아니라 뭐 토지 비용, 뭐 생산 비용 이런 유틸리티 비용까지 다 높은 편이라서 구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2기인데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그런 압력으로 삼성전자가 사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세탁기 공장을 지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물론 사우스캐롤라이나에는 고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죠. 하지만 미국 이제 관련 외신 그런 거 찾아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고용은 늘었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결과적으로 세탁기를 높은 가격에 소비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과연 좋은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내부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지은 세탁기 공장의 수익성이 전사 평균 대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 3월에 삼성전자 부회장 한종희 부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가장 큰 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인데 그게 아니라 TV 사업부 수장이셨어요. 그러니까 TV 사업부는 삼성전자 전체를 보면 굉장히 좀 작은 사업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진하시고 하셔서 이제 부회장까지 올라가신 입지전적인 인물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때 미국 쪽에서 이제 그 TV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라는 그런 압력이 있었는데도 굉장히 반대를 하셨고 그 반대를 관철시키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전략적 판단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부회장까지 가셨던 거였는데, 그런 제조업 전문가, TV 전문가가 보기에도 미국에서 제조업을 영위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물가 우려 때문에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은 해주셨지만 경기 둔화가 조금 심화가 되게 되면 연준이 그래도 금리를 내릴 테고 금리를 내린다면 증시에는 호재가 되겠습니까? 아,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한국의 자산 시장,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다 이제 관련된 이런 질문인데요. 저 또한 사람이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네. 최근에 강렬했던 기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각인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자산 가격 상승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60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1,400만 명이 되었다고 네. 하잖아요. 그럼 800만 명이 코로나 이후로 유입된 건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당시에 코로나 때 기준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부동산과 주식을 포함한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약간은 제가 보면은 반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자산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라틴어로 뭐 세테리스 파리부스, other things being equal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붙는 건데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했을 때 금리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현실 생활에서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진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출 기업의 경우에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을 많이 벌어들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한국의 환율이 올라가는 건 보통 거시경제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안 좋아져서 그런 경우라서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 그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충분히 인하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기 전까지는 소비나 투자가 제약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이제 미국 상황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에서 3% 그 네. 수준인데 기준금리는 상단이 4.5%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경제 성장 엔진은 소비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하느니 그 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놓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거를 반사적으로 자산 가격 상승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이렇게 베팅하고 한국에서도 그걸로 부동산 또는 주식 무조건 이제 무지성으로 이렇게 자산을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부채 한도 협상도 미국 경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이슈가 커질 경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해석해 주실까요?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면 부채 한도 협상은 이제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고 금리 변동도 있을 수 있어서 출렁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특히나 이제 그 시계를 길게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아마 좀 시간 지나 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양당이 결국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파국으로 치달아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건 거기서 협력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서지 않은 정당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뭐 최근 한 10년간도 그런 부채 한도 협상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항상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극단적으로 나간 듯 하다가도 결국에 마지막에 다 서로 조금씩 타협하고 그 결과 이제 아무 일도 아니었던 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이 한국 주식도 봐야 되고 또 미국 주식도 봐야 되고 볼 네. 것들이 많은데 소중한 시간을 이제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데 쓰시는 게 맞지 뭐 부채 한도 협상 같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변수 속에서도 우리 증시, 주요국 증시 중에서도 지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 순매수도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흐름도 보여줬고 한국 시장으로의 지금 글로벌 자금들의 유입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사례를 경험한 그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네. 보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1위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중국 기업에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찾아보면 사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서 애초에 좀 기울어진 운동장, 좀 공평한 경쟁이 아니에요. 거기다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이런 쪽에서 좀 그동안 R&D 투자나 이런 걸 못했던 부분에서 좀 더 하려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금이 들어올 여지가 많고 그동안에 관련해서 또 그 평균적인 MSCI
지수 내에서의 한국 비중, 그 다음에 뭐 KRX 내에서의 한국 비중 이런 거 따져보면 오늘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 평균 비중 대비 현재는 많이 미달한 수준이라서 앞으로도 그 평균 수준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외국인 매수 자금이 한 13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 안에서도 시총 상위주, 굵직굵직한 대형주에게는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인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어디로 쏠릴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저께 전까지는 사실 이제 외국인 매수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돈의 단위, 운용하는 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돈을 집행하고 바스켓으로 이제 뭐 산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국면에서는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보다 더 높이 상승하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높이 상승하고 근데 정말로 대형주가 좀 더 우위를 보이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저도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약간 요즘 다른 부분이 사실 저도 업계에 20년째 있었지만 이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서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는 거 저도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들 봤을 때 무슨 엘리엇 같이 큰 기업만 있는 큰 펀드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할 만한 그런 펀드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일단 이제 한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 보면 그게 주된 그 언론의 타겟이 되고 하이라이트가 돼서 되지만 실제로 그런 기업들은 그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쁜 짓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를 찾아보면 없어질 레퓨테이션은 크게 이제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지배 구조가 굉장히 좀 그 취약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행동주의 펀드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소형주에도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소형주에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그동안은 사실 우리 시장 보면은 뭐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원전 등이 이제 시장을 좀 주도를 해왔는데 반도체가 결국에는 이제 차기 주도주가 된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하반기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방원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나 증권, 그다음에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같은 다른 이제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들이 많은 이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좀 주가 방향이 좀 반대로 좀 이렇게 가는 이유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HBM을 열심히 준비하니까 엔비디아에 내에서 이제 HBM4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좀 잃게 될 것이다. 점유율이 줄어들 것이다. 뭐 반 밑으로 떨어지는 않지만 한 뭐 60%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주였는데 최근까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마이크론이나 이제 삼성전자가 HBM4에서 아직 그렇게 높은 수준의 HBM을 보지 못하면서 여전히 HBM4에서도 SK하이닉스의 우위는 유지되는구나. 이제 이런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고 SK하이닉스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정한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잘해서 그런 거지 시장 전체나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당장 하반기에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반도체가 하반기에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상반기 내내 시장을 이끌었던 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방원이 되겠죠. 조선과 방산, 원전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반기의 주가 흐름을. 일단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산업이나 시장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도 있지만 그 산업 내에서 그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산업도 빨리 성장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이제 높은 랠리를 유지했던 건데 저는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방산주가 단기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이런 분쟁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도 이 띠은 굉장히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원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난 20년 넘게 많은 해외 서구권 국가들이
친환경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면서 원전 산업에 있는 그 밸류체인에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자리를 떠났으니까 기술이 이제 보존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정도는 있지만 이걸 그 원전 기자재들을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작년부터는 한국의 원자력 기자재 업체들 많이 탐방을 오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런 원전 기자재 관련된 밸류체인이 복원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원전 계속 이런 경쟁 우위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양산 능력 캐파라고 하죠. 양산 능력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뭐 큰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도 뭐 원천 기술 정도는 있고 어느 정도 양산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양산을 빨리빨리 해내서 제대로 납기를 해내는 능력 이런 거는 굉장히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만회하기도 쉽지 않고요. 사실 이거는 그 기업의 근로 문화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 이게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야근을 해서 될 때까지 하고 약간 그걸 납기를 맞추고 이제 그런 풍토와 문화가 있는데 뭐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반대로 뭐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뭐 분야를 달라서 이제 2차 전지 쪽 뭐 폴란드나 이런 데 공장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다시 이제 그 방산 쪽을 바라보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를 빠른 시간 안에 갖춰서 양산 능력, 납기 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책이 나토한테도 우리 이제 방위비 분담 안 하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 국가들이 다 국방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그래도 유럽 국가들은 유럽 업체들, 방산 뭐 독일의 라인메탈이나 이런 데 주문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라인메탈이 기대는 높이 받고 있지만 양산 능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면은 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하반기에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상향 조정되면서 좀 더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선과 방산, 원전 뭐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해도 글로벌 기업 경쟁력으로 볼 때 앞으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최근 시장에서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뭐 지니어스법이 미국 상원을 지난밤에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지금 우리 여당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고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이것 때문에 올랐다는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투자의 열쇠는 어떤 한 산업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얼마나 유지하는 데가를 판단하는 데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뭐 테더나 그래서 1달러는 1테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쓰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서 한국도 이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그러하는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준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 시장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산업은 빨리 성장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게 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구현하기 어렵지 않은 게 법정 통화 뭐 1달러면 1달러, 뭐 1,000원이면 1,000원, 그다음에 요거를 담보로 삼아서 그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건데, 그 화폐를 발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코딩으로 돈을 찍어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뭐 기술적인 장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글에서도 검색 정도 하면 이런 건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법안 내용을 보면 뭐 최소 자본금이 5억 원이다, 10억 원이다 굉장히 이제 허들을 낮춰놨는데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작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도록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도록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도 낮을 거고 거기다 경쟁은 치열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막 등락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과연 그 기업들이 이제 의미 있는 기업
그러니까 주가에 의미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는 좀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2000년 초반부터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네. 그 결과 택배 시장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매년 10%, 20% 성장을 했는데 택배로 그렇게 큰 기업이 있냐 생각해 보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누구나 이제 트럭을 사서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또 의미 있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았죠. 그다음에 좀 뭐 가슴 아픈 사례이긴 합니다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빨리 성장했지만 이 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게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의미 있게 돈을 벌고 있는 업체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제 저는 뭐 주가는 이제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마찬가지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본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시장 성장하는 건 맞지만 과연 거기서 의미 있는 과실을 얻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시장 대응 전략 또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실까요? 예. 저는 저희가 이제 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60원, 70원 현재 그렇고 약간 이제 여기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이게 크게 변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제 그 환율이 높아졌을까? 왜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네.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 바람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기업 투자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래서 네. 뭐 투자 이민을 간다고 하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돈들이 이제 특히 미국 주시장으로 네. 많이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이제 촉발된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 상법 개정 시행을 통해서 한국 주시장의 매력이 좀 살아나면 미국 시장으로 가 있는 돈도 어느 정도는 돌아올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좋게 보면서 신규로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원화 환율이 지금은 1,360원, 70원 하지만 뭐 내년 정도 생각해 보면 1,200원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그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 네. 또는 뭐 음식료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화 강세주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 원화 강세주도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홍범 유경 PSG 자산운용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